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고향 시골로 내려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가 검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제 여동생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은 제 여동생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여동생과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산골에서 남의 땅을 임대해 벼농사를 짓는 소장용이었고 우리 가족이 이른바 풀칠 정도의 벌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힘들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러 나가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릴 때부터 제가 씻기고 밥을 먹이며 돌봐주었습니다. 여동생은 저와 같이 커오다 보니 어디든 달라붙어 다니려 했고 단 하나도 없이 우울해져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은 우리에게 다른 아이들만큼의 풍족한 삶을 제공할 수 없어 늘 미안해하며 언제나 수건을 눈물로 젖히셨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제삿날에만 고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흙집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음식과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셨고 이런 소중한 가정은 그들이 바라던 것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얽힌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비가 자주 오는 날은 방 안으로 물을 흘려 바닥에 양동이를 모셨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이사를 옮길 상황이 안 되어 매번 비가 오는 날 밤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고장나서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와 여동생을 굶주리지 않겠다며 혼자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다른 집밭에서 하루치 일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밤새 운전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앞에서는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양쪽 발목에 붕대를 물고 아픈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부만이 그 고마움에 보답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수제로 애써 일을 하던 우리 집은 마을에서 유명했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아서 어머니는 그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저를 보고 힘을 낸다고 느끼셨습니다. 승호야, 어디서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후회하지 말고 아빠가 없다고 비웃겨도 엄마의 힘일 것이다. 더 이상은 공부에 버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해야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내가 죽어도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줄 것이니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지금과 같이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대학에 가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엄마는 매일 수시로 몇 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 어머니는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 나는 괜찮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까? 승훈이가 집의 중심이라니. 당신이 아파하면 엄마가 고생할 거야. 우리 집의 희망은 너 하나뿐이래. 엄마의 소망은 너로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엄마를 도와주기 위한 학업이 중요하다. 알겠어요. 엄마 말대로 의사가 되게. 의사가 되어서 집과 눈물 은퇴시켜주고 엄마를 안락한 삶을 보내게 해줄게. 네, 우리를 믿고 있어. 엄마는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 출산 후부터 적당한 휴식 없이 일해왔는데 요즘은 더 악화되었다. 더운 여름에 논일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응급 상황에 처했다고 하여 병원으로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안정을 잃지 않기 위해 할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라고 근심하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뇌종양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돈 문제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집에 돈을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인 마음가짐을 가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서랍에 있는 통장을 가져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할머니도 본인이 가진 돈하고 마을 사람들 몇몇에게 돈을 빌려와서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어머니 수술도 못했을 거예요. 이 돈은 제가 빨리 일해서 갚겠습니다. 엄마부터 살리고 건강해지면 천천히. 이럴수록 승훈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유경이 잘 돌봐야 한다. 수술 후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이 어느라고 다리 관절이 마비되어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조만간에 시신경을 이룰 수 있으니 입원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가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유경이 밥은 옆집 할머니가 챙겨줘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머리 안 아파요. 안 아파. 병원비 많이 들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 말고 빨리 나올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유경이는 옆집 할머님이 밥도 챙겨주고 잘 돌봐주고 계세요. 어머니는 주르륵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어떤 마음인지 그대로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곧 태어날 줄 알았던 어머니의 치료는 차도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입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고민 끝에 결심을 내린 고등학생은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동생을 위해 숨겨두고 떠나는 결심을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겠죠. 그런데 동생에게 쪽지를 남기고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을 맡기고 떠난 행동은 참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 떠난 듯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고 떠난 동생은 오빠가 쓴 쪽지를 읽고 울었다면서요. 지방에 있는 공장에 취직한 후 일상이 바뀌었겠죠.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 역시나 동료들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젊고 경험이 부족했던 고등학생이 많이 수고했어요. 부품을 닦고 옮기고 공정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기 등 잡다한 일들은 다 도맡아 했습니다. 다들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갈 때도 저는 돈 아끼려고 저만 공장에 남아서 맨밥에 김치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가정이 있어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저만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퇴근 후에도 공정을 다니며 정기점검 문단속까지 제가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저는 받은 월급에서 5만 원만 떼고 다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좋아지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병원에 전화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검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당장 저보고 공정 그만두고 오라고 하시기 뻔하기 때문이었죠. 기숙사에서 저는 매일 혼자 공부했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학교 다니는 것처럼 혼자만의 수업을 했던 거죠. 대학은 못 가더라도 공부하는 게 즐거웠고 공부라도 해야 제 마음이 덜 괴로웠으니까요. 이제 겨우 19인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밤새 목 놓아 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인 여동생이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유경아,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오빠가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왜 여기 있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치료비는 다 내고 있어? 그래서 궁금하면 연락해. 왜 전화가 없어? 우리 어머니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유경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오빠랑 집에 가자. 오빠 집 나가고 어머니는 매일 밥을 안 먹고 울기만 하셔. 어머니 때문에 오빠의 인생 망치려 하더라. 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 어머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오빠 덕분인 걸까? 공부 잘하는 오빠, 앞으로의 여정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머니는 오빠가 검사만 잘 받으면 희망이 있단다. 그렇게 힘들게 치료를 이겨내는데 오빠가 공부를 포기하면 어머니에게도 희망이 없는 거야? 어머니 몸도 좋지 않으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고 있어. 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옆집 할머니한테 오빠 찾아가도 될지 물어봤어. 곧 감나무 아저씨가 도와줄 거야. 오빠가 일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알아봐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오빠를 찾아갔어요. 빨리 가요.
엄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갔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고 정신없이 병원에 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왜 어머니가 그리 울어대셨나요? 우리 어머니는 제 볼을 만지며 오울해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가지 마요. 대학 가서 치료해 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빠야, 나가 학교를 그만둔 거야? 오빠 대신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어올 테니까 오빠는 다시 공부해서 대학에 가. 그럼 어머니도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시니까 돈을 걱정 마고 공부만 하라. 미안하다, 유경아. 오빠가 다 갚을 테니 너희 평생 힘든 일 없게 해줄 거야? 정말로 나는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를 보호하는 흑기사가 되어줘. 나쁜 사람들은 널 다치게 하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 테다. 복학을 하고 어머니는 오늘 좀 나셨습니다. 동생은 제본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막 끊어주셨어요. 학교도 저희 집 상황을 잘 이해해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오픈해 주셔서 저만큼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께 먼저 전했죠. 어머니, 저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날 껴안아 주셨어요. 학교 때문에 서울로 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공부했죠. 매달 20만 원의 고시원비와 생활비는 여동생이 근근히 지불해 주셨어요. 전화를 통해 내게 이야기했어. 유경아, 오빠가 정말 미안해.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나왔을 때 언제든 병원에 같이 가서 좋은 거 먹고 수다도 떨면서 함께 좋아지자. 어머니가 좋아지셨을 때 오빠도 마음이 풀렸나 봐. 유경아, 오빠가 성공해서 전 다 갚을게. 좀만 더 고생해 꼭 갚아. 저는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에 가자마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프신 어머니와 힘들게 일하는 여동생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증을 먼저 어머니께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병원 방방곡곡을 돌며 입원 환자들에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며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2년 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서 저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는 힘들어하는데도 겨우 눈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소망대로 저 검사가 됐어요. 많이 기뻐하시겠죠? 어머니는 말은 못하시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며 어머니는 그날 편안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밤낮으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몇 달간의 월급이 모여서 여동생이 공장 일을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유경아, 이제 오빠 돈을 잘 버니까 너는 공장을 그만두고 대학교를 가야 해. 오빠가 너의 등록금을 갚을 자격이 생겼어.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죠. 검사 오빠가 있지만 뭐가 걱정이야? 오빠 말대로 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게. 여동생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왔기 때문에 뒤처진 공부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했고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지낼 원룸을 구하고 대학 등록금도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동생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동생을 각별히 돌봤습니다. 동생은 미팅을 하나도 안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밥을 챙겨주며 매일 양복을 다리미로 다려주며 행복해했습니다. 나는 오빠가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만 보면 매우 흐뭇해. 아마 엄마도 살아계신다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행복해했을 거야. 야, 인마. 누가 보면 내 엄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오빠가 밥도 잘 먹고 할 테니까 너도 연애 좀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오빠의 소원이야. 오빠야, 그냥 일만 하지 말고 제발 여자 좀 만나.
이러다 홀어머니로 늙을 거야? 전혀 남자를 모를 것 같던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 선배 소개로 소개팅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은 유통업을 하는데요. 가방잡이를 하겠다며 속삭이는 호래비와 함께 성북동 대저택에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뿌리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돈 때문에 동생에게 힘겨운 일을 시키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결혼을 기꺼이 허락했죠. 결혼식 당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유경이 어릴 적부터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의 병원비부터 나의 대학 등록금까지 너무나 고난한 시간을 보냈지. 유경이는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 걱정 마. 어머니도 유경이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내 동생을 잘 부탁해 라고 말했어요. 동생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곧바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여보, 집이 정말 크다. 이런 큰 집은 처음이야 라고 말했는데 남편인데 이제 집에 정착할 시간이야. 근데 집이 커서 청소가 좀 어려울 거야. 청소는 내 몫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동생은 큰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여자의 웃음소리에 놀랐죠. 이런 큰 집에서 살면 청소도 행복한 일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즐거워했어요. 어머니님, 저 또한 조심하겠습니다. 집이 매우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식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릴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코엔터고 쥐뿔도 없는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몸살아진 줄 알았을 텐데요. 다행히도 당신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오빠는 검사이셔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집안의 격차는 크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엄마에게 어째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경은 착하고 생동력이 풍부하고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유경의 부모님의 돌아가신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엄마님은 유망한 며느리를 영접하셔서 넉살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혼식 때 당신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집안에 사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이 결혼하고 싶다고 애걸해서 결국 허락했지만 걱정입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고칠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여동생 둘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림을 담당한 여동생은 요리를 잘하고 청소와 살림을 잘합니다. 그 사이에 나도 바빠서 여동생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몇 달간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야근하고 집에 가니까 여동생이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야, 유경이 맞니? 왜 이 시간에 여긴 뭐 하는 거야? 아, 오빠, 보고 싶어서 왔어. 인마, 오빠한테 온다면 연락을 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 오빠 일찍 왔잖아.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얼마 안 기다렸어. 오빠 바쁜데 전화해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 집에 뭐 있지? 아니라니까? 결혼하고 오빠한테 연락도 못해서 겸사겸사 왔어. 반찬 다 떨어졌지? 이장금이 솜씨 발휘 좀 했지? 얼른 들어가자. 나 언제까지 밖에 세워둘 거야? 그래, 얼른 들어가자. 그냥 오지.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야? 여동생은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애써 밝은 척하지만 여동생의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하니 괜한 걱정을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잘해줘 당연하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예쁘게 해주시는데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집안일 좀 도와주려고 하면 쉬라고 하시고 자주 출장 가시는데 가면 나 밥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계속 전화해요. 다행히 시댁은 부자라서 너무 걱정했는데 너도 그런 일 없길 바래. 오빠가 맡아서 부자 시댁 여동생 폭행 사건도 많아서 걱정이 되고 유경이는 행복한 것 같지? 내가 행복해서 눈물 나려고 하면 너 어떡해? 그리고 오빠 보고 싶어. 주경이 아직 어린데도 보고 싶어.
결혼하니까 아빠, 엄마도 많이 생각나. 여동생이 얼굴이 어두워서 걱정돼요. 임신하고 딸 출산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표정이 안 좋아 어디 안 좋아 아니야.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예쁠겠다. 이렇게 예쁜 공주님 앞에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오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동생은 제 어깨에 고개를 파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 보여서 이상했습니다. 유경아, 매제랑 사돈어른은 어디 있어? 안 보이네. 어째, 그게 아까 애기 보러 왔다가 볼 일이 있어서 가셨어. 아무리 그래도 너가 친정엄마 없는 걸 알면 사돈이 너 산후조리며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얼굴만 보고 갔다고? 그게 말이 돼? 여동생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유경아, 너 무슨 일 있지? 오빠한테 다 말해. 너 행복한 거 맞아? 나 아무 일 없으니까. 어서 일하러 가. 나 힘들어서 좀 쉴게. 오, 그래. 유경아, 너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오빠한테 전화해. 알았지? 어서 쉬어. 왜 이렇게 여동생을 만나고 나면 가슴 한켠이 시리고 계속 신경 쓰이는 걸까? 그리고 나는 또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에 낮에 매장 회사로 찾아갔다. 형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당신 직접 회사에 오시니 송구합니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렸어. 우리 유경이와는 별 문제 없이 지낸다. 그럼 나는 일 때문에 출장이 많아서 그게 하나 미안해. 내가 가정 사람을 얼마나 아껴줄지. 사돈은 어떻게 생각해? 유경이가 출산했을 때 자네와 사돈 안 보이던데? 아, 그게 맞아. 사실은 나는 외동아들이야. 우리 아버지도 외동이고 집안 대대로 아들이 귀하다. 나는 5대 독자라 어머니는 아들 낳기를 바랐다. 절에도 다니고 아들을 낳는 한약도 먹였어. 그리고 유경이에게도 정성을 다했었지. 하지만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이 서운해했어. 그래서 출산했을 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금방 나가셨어. 나도 어머니 기분을 달래주러 같이 나간 거야. 요즘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딸아들이 뭐가 중요해. 사돈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하늘이 내려준 생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어머니에게 화도 내고 제 딸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모진 소리도 했어.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 형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림이를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금방 예림이를 예쁘게 키워줄 거예요. 그래 자네는 우리 유경이와 조카를 잘 돌봐줘. 여동생이 병원에서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게 되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인연이 있었고 다행히 여동생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전화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졌어. 유경아, 너 목소리 밝아서 좋네. 이번 주말 부모님의 기일에 김서방이랑 함께 오는데 편하게 오라고 해. 두 분은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김서방이 매년 안 온 건 좀 화가 났다니까. 예림이 아빠가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거야. 오빠 미안하지만 올해는 나도 못 갈 것 같아. 예림이가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독감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푹 쉬라 하더라. 걱정 마세요. 얼마나 아파야 괜찮겠어? 예림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코 치우고 싶었는데 몸을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해 오빠. 다시 연락할게. 동생은 추석과 설날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만나자고 해도 매번 바빠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반차를 만들어서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제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동생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대문에서 종을 누르니 누구세요? 라고 대답했다. 아들, 저 예림이 외삼촌입니다. 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예림이 외삼촌이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겠냐고 물었어요. 뭐 동생을 만나러 왔어? 왜 왔냐고 카산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은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 아니, 인터폰으로 들으니까 옆에 어른도 계신 것 같은데. 어른 널 끌고 나가주는 말이 있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다리 말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겠어요. 동생은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어른도 날 피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조카가 5살이 되었어요.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조카 사진을 넣을 정도로 전 조카에게 바보가 되었어요. 엘프로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 프로 빼면 박히는 거야. 숨겨놓은 딸이라도 되는 거야? 아이,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얘부터 그래, 나온 것 같아 정말 너 닮았어. 만약 숨겨진 딸이라면 정말 좋겠어. 여동생아, 너 정말 예쁘다. 이제 내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조카만 보살피고 있을 거야? 결혼해야 해? 나가 소개팅을 해줄까? 괜찮아. 제 프로가 결혼하고 행복해 보이니 솔직히 부러운데 내 마음속에는 여동생과 조카밖에 없어. 부모님이 없이 결혼 생활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싶고 항상 곁에서 보살펴주고 싶어. 한 번은 재판이 끝나고 휴대폰을 켰을 때 20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 모두 여동생이었어. 전화 시간보다 3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심장이 떨더라고. 유경아, 너 전화했었어. 오빠가 재판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20번이나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괜찮아, 그런 건 아니야. 예림이한테 휴대폰을 주었더니 실수로 그러는 거야? 바빠도 빨리 일해서 걱정 마. 난 또 뭔 일 있는 줄 알았는데. 너 잘 지내는 것 같네. 그럼 시어머니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오빠, 또 다시 일해야 하니까 그만 끊을게. 조만간 예림이 데리고 콧바람 좀 쐈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 주 주말 좋겠다. 그래, 오빠. 다음 주 주말에 봐. 목소리가 착가라앉은 여동생의 말투는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동생과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대학 못 가도 오빠는 서울대에 보내야 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공장에 가 미싱사가 된 여동생이 5살 조카를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엄마가 이거 왜 삼촌 주래요? 하며 조카가 내면 일기장을 본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동생의 관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일기장에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기는 여동생이 신혼여행 갔다 온 날, 첫날부터 작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동생이 가난한 집안에 부모 없는 고아라고 결혼 첫날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은 동생은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걸 나 덜어 먹으라는 거야? 이런 음식은 너네 같이 못 사는 친정집에서나 먹는 거지. 하긴 뭘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많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퇴근한 매제에게 동생이 낮에 있었던 일을 울면서 말하니까 망연자실했다. 왜 그런 걸로 오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뭘 말했으면 거기에 따라야지. 엄마의 말은 법이야. 엄마가 싫어하는 건 결코 하지 말고 찍소리도 틀지 말고 그냥 살아. 그렇게 다정한 매제였던인데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완전히 변했다.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래? 이런 당신이 무섭다. 당신 다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변한 거야? 진짜 이제 내 모습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연기를 했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며 돌아선 매제는 말했다. 엄마가 하나의 선조만 나오면 모든 재산을 내게 준다고 해서 아무나와 급히 결혼한 거였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그 아무나가 너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매일 꽃다발을 보내주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명품백과 신발을 선물했던 거는 다 쇼였어. 이제야 알았어. 넌 내게 재산을 물려받는 거의 장난감이었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주기만 하면 돼. 그럼 너는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동생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혼생활이 행복해야만 하는 것이 악몽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술집을 운영하던 중 재력가인 노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돌아가면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매제는 학창시절의 깡패였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돈이 회사를 차려주어 학력을 위조해서 명문대졸이라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동생과의 결혼도 위조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한날 동생이 진실을 밝히자 매제는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돈은 돈은 많은데 욕심이 없어 모든 가사일을 여동생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여동생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관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큰 집에서 3층 집 청소와 정원 관리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녀처럼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빨래도 해야 하는데 이불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직접 욕조에 담아 손으로 빨아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싹 빠져요. 어머니는 늘 입이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다른 집은 몇 달에 한 번씩 빨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불평하고 입을 빨아야 하나요? 또한 여동생이 만든 음식은 여전히 맛이 없다며 매 식사 때마다 버리게 하고 아예 먹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식하러 나가고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극이 시작되었는데 조카를 임신한 날부터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임신한 아이가 딸이라는 것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더해졌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게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여동생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내몰아 먹지 못하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어머니가 내게 돈 한 푼도 물려줄 것 같아. 어떻게 내게 도움이 안 되니? 재수 없어. 그 이후로 매가 자주 지방 출장을 다녀가고 여동생은 전화하면 여보, 잘 도착했어? 이번 출장은 어디야? 며칠 뒤에 올 거야? 뭘 그렇게 남자 같은 흥분으로 말하는 거야? 일일이 다 나에게 보고해야 돼. 나 출장 오면 민감해. 전화하지 마. 그렇게 화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여동생은 의아해하며 매일 회사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스 김 씨, 우리 남편 지금 회사에 있나요? 뭔가 건네줄 것이 있어요. 대표님, 오늘 휴가를 내셔서 오늘 하루 집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 뒤에는 다시 올 거라고 하셨는데요. 출장 가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매제는 출장을 속여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매저의 묻은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여동생은 충격을 받았고 아직 출산 예정이 아니었지만 출혈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매저와 시어머니는 진짜 딸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출산 후 자궁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동생이 당장 퇴원하고 싶어하며 병원비가 아까워하자 사돈은 여동생의 상태를 물어보지 않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매저도 마찬가지로 딸인지만 확인하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출산한 그날 여동생이 아들이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산후조리를 받지 못한 채 시댁에 와서 몸이 안 좋아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꾀를 내지 말고 말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당에서 김치 담그기를 시켰고 여동생은 혼자 100여 포기가 넘는 김치를 담근 경험이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추위로 인한 탈진으로 쓰러지자 시어머니는 얼굴에 찬 물을 뿌려 꾀를 내지 말라며 욕을 한 후 매제는 조카를 남의 아이로 여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혹적인 작화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에 가족이 괴롭혀지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마지연 종류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서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비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함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아줄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로 캐스팅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아니요. 뒷자를 들으면 마음이 안 좋아져요. 누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경주 씨는 당신과 이혼할 것이고 우리는 정직하게 사랑했어요.
예측할 것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여동생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방으로 들어가 울기만 했어요. 그때 제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야 했는데 후회돼요. 그래서 사돈과 매제는 여동생을 감금하고 외출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연례나 명절에 못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내게 어려운 점을 보이지 않고 문제없이 살다가 이혼 서류를 가져와 여동생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게? 우리 예림이는 아빠 없이 나 혼내는 거 싫어. 나한테 했던 일만큼 당신도 고통받게 할 거야? 나살이 있어도 이혼 도장 찍어서 주지 않을 거야? 매제는 여동생을 감금하고 도장을 찍을 때까지 발로 차거나 얼굴을 때렸어요. 그날 여동생은 저한테 20번이나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위급했던 상황이었는데 전화를 받지 못해요. 만약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동생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제 자신을 원망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기장을 펴면 여동생의 눈물이 가득했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일기장을 닫으면서 저는 흐느꼈어요. 결혼해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것으로 알았던 여동생이 시어머니의 강압과 남편의 불륜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두 사람에 대해 분노가 솟아올랐죠. 왜 갑자기 여동생이 세상을 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이 사건을 직접 해당 경찰서에 신고해 사건 관련으로 사돈과 매제를 조사해볼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이호경 씨 살인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두 사람이 여기 오게 됐으니 개인적인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병수 씨, 최옥자 씨, 10월 7일 밤 10시에 집에 계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그저 TV를 보고 있었어요. 몇 번을요. 그럼 저는 그런 의미로 말했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어떻게 죽게 됐어요? 그녀는 원래 체질이 조금 약해서 자주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혼자 집에 있으면서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했죠. 그 정황을 아니까 의사가 말했어요. 그녀는 내가 방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김병수 씨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사업 때문에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거실에 혼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도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사람이 죽은데도 절대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왜 죽이고 싶었던 걸까요? 형님, 그 얘긴 무슨 소린가요? 그녀도 제게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제가 사랑하고 아이를 낳게 한 사람이었어요. 아이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였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어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우리 평수에게 그렇게 잘해줬다고 해요. 우리는 뭘 잘못했나요? 그래, 김병수 씨에게 사기 전력과 폭력 가면이 있었지만 학력도 높아 결혼했고, 이젠 그러한 가면을 벗어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내가 폭발 직전이니까요. 겨우 참고 있어요. 우리 유경이 때리고 감금하고 포근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람도 피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너는 진짜 인간 말종이래. 사돈의 말이 너무 심해서 우리 평수가 그랬다고 며느리가 말했다고 해요.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요. 이봐요, 최옥자 씨. 널 나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밥 먹던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아? 그 엄동설 안에 애를 낳은 지 며칠 됐다고 김장시키고 아들의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소개했대요. 당신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걸 유경이 일기장에 다 쓰여 있는 건지. 이거보다 법적 증거로 채택됐으니까 나는 당신들을 가만 안 둬줄 거예요. 그럼 애교 엄마 죽은 날은 아무 증거도 없고 우리는 그날의 진술을 다 했는데 혐의는 없잖아요. 무고한 시민을 잡아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장 푸는 게 좋아요. 그 증거를 빨리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여동생의 유품으로 받은 휴대폰을 보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의 일이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음성 파일을 틀어보니
언론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지 않나요? 당신은 이혼을 해야 할 거야. 누가 더 좋은지 상관없어.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불륜을 한 증거들과 나에 대한 폭력 행위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모두 수집했으니 상근이에게 소송을 걸고 당신을 경찰에고 신고할 거야. 뭐가 미쳤다고? 매제는 동생을 때렸고 동생이 매제를 공격하자 사돈이 동생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머리를 다쳤대. 동생이 기절한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 엄마가 정신 차리고 내 얘기를 들어야 해. 119에 신고할 거니까. 우리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엄마는 TV를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나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할 거야.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두 사람이 떠나고 나면 녹음 파일에서 여동생의 목소리가 가깝게 들렸다. 형님, 예림이를 부탁드려. 그렇게 녹음 파일이 끝이 났다. 두 사람은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자포자기했다. 사도는 과실치사로 끝이 났다. 매제가 상해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한동안 충격으로 인해 일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친아이처럼 입양했고 전라도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약자를 돕기 위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어릴 적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며 해맑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하늘에서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